결혼 26년. 나 이재성은 보험회사 영업부 부장으로 22년간 성실하게 살아왔다. 52세가 되도록 한 번도 가족을 의심해 본 적이 없었다. 아내 은정이가 가게를 관리하고 나는 묵묵히 돈을 벌어다 주는 것이 우리의 역할 분담이었다. 수민이가 고3이 되면서 교육비 부담이 커졌지만 그래도 우리는 잘 버텨나가고 있다고 생각했다. 강남구 아파트 84평에 대출 2억이 있긴 했지만 내 월급으로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었다. 여보, 이번 달 적금 넣었어? 은정이에게 물으면 늘 응, 당연히 넣었지라고 대답했다. 26년 동안 한 번도 거짓말을 한 적 없는 아내였다. 그런데 지난주 금요일 모든 게 무너졌다. 집에 일찍 들어온 나는 서재에서 보험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다. 금고에서 통장을 꺼내려는데 평소에 없던 봉투 하나가 눈에 띄었다. KB국민은행이라고 적힌 우편물이었는데 받은 지 일주일이나 된 것 같았다. 궁금해서 뜯어보았다. 연체 안내장 마이너스 2개월 연체로 인한 법적 조치 예고. 무슨 소리인가? 우리 집에 연체된 대출이 있다고. 나는 모든 대출 현황을 꼼꼼히 관리하는 편인데 이런 건 처음 보는 것이었다. 더 충격적인 건 연체 금액이었다. 월 상환액 380만 원이 2개월째 밀려 있다는 내용이었다. 380만 원이라니 내 월급의 절반에 가까운 돈이었다. 은정아. 나는 급하게 아내를 불렀다. 부엌에서 저녁 준비를 하던 은정이가 다가왔다. 왜? 이게 뭐야? 나는 연체 고지서를 내밀었다. 은정이의 얼굴이 순간 하얗게 변했다. 그게 뭔 대출이 이렇게 많아? 380만 원씩 내야 하는 대출이 언제 생겼어? 여보, 잠깐 설명할게. 은정이가 당황하며 내 팔을 잡았다. 26년 동안 이런 표정을 본 적이 없었다. 설명하라고. 도대체 뭔 일이야? 아파트를 담보로 좀 빌렸어. 담보 대출? 언제? 왜? 수민이 학원비랑 생활비가 부족해서. 말이 안 됐다. 내가 벌어오는 돈으로 충분히 생활할 수 있는데 왜 몰래 대출을 받았을까? 얼마나 빌렸는데? 7천만 원. 가슴이 답답해졌다. 7천만 원이라니. 그것도 몰래. 왜 나한테 말 안 했어? 26년 동안 이런 일이 있었나? 여보한테 걱정 끼치기 싫어서. 지금 더 큰 걱정이 되잖아. 그때 수민이가 방에서 나왔다. 17살 딸이 우리 부부의 다툼을 보게 하고 싶지 않았다. 수민아, 방에 있어. 아빠, 무슨 일이에요? 어른 일이야. 방에 가 있어. 수민이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방으로 들어갔다. 나는 은정이와 함께 안방으로 들어갔다. 정확히 말해봐. 언제부터 이런 일이 있었어? 6개월 전부터. 6개월 전부터 나 몰래 대출받고 연체까지 하고 있었다고? 은정이가 울기 시작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혼자 해결하려고 했는데. 혼자 해결? 6개월 동안 380만 원씩 어떻게 갚으려고 했어? 내가 일이라도 하려고 했는데 49살 아내가 26년 만에 처음으로 일을 하겠다고? 왜 이런 상황이 됐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은정아, 솔직하게 다 말해. 혹시 다른 빚도 있어? 은정이가 고개를 떨어뜨렸다. 있어? 응, 그날 밤. 나는 한잠도 잘 수 없었다. 26년 동안 믿어온 아내가 나 몰래 이런 일을 벌이고 있었다니. 다음 날 토요일, 나는 은정이에게 모든 걸 털어놓으라고 했다. 정확히 얼마나 빚이 있는지 다 말해봐. KB담보대출 7천만 원에 다른 곳에서 6천만 원 더. 다른 곳? 개인한테 빌렸어. 개인 대출이라니. 설마 사채인가? 누구한테? 오빠한테. 오빠. 은정이 친오빠 현철이 말인가? 현철이 형한테 6천만 원을? 응, 오빠가 아는 사람이 있다고 해서. 가슴이 털썩 내려앉았다. 처남을 통해 사채를 썼다는 얘기였다. 이자는 어떻게 돼? 월 5%. 월 5%라니. 6천만 원에 월 5%면 300만 원이다. KB 대출 이자까지 합치면 월 상환액이 400만 원이 넘는다는 얘기였다. 은정아, 내 월급이 얼마인지 알지? 새우 700만 원인데
대출 상환만 400만 원이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 그래서 미안하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었다. 총 1억 3천만 원의 빚. 그것도 대부분 고이자 사채.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 정확히 설명해봐. 은정이의 설명을 들어보니 작년부터 생활비가 부족하다고 느꼈다고 했다. 수민이 학원비, 과외비, 학용품비 등이 월 200만 원이 넘게 나가고 생활비까지 합치면 내 월급으로 빠듯했다고. 그럼 나한테 말했어야지. 왜 혼자 결정했어? 여보가 워낙 열심히 일하는데 더 부담 주기 싫어서 26년 동안 나를 위한다며 이런 일을 벌였다니. 오히려 더 화가 났다. 일요일에 처남 현철이를 만났다. 형님, 정말 죄송합니다. 55살 처남이 고개를 숙였다. 현철아, 이게 뭔 일이야? 은정이한테 6천만 원을 어떻게 빌려준 거야? 제가 아는 사업하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고 해서. 은정이가 너무 급하다고 하니까. 월 5% 이자라니. 그게 정상적인 대출이야? 형님, 시중은행에서는 담보가 부족해서 안 빌려준다고 하더라고요. 결국 처남도 중간에서 수수료를 떼는 브로커 역할을 한 것 같았다. 현철아,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할 거야? 형님, 제가 어떻게든 해보겠습니다. 하지만 처남도 자영업자라 넉넉하지 않다는 걸 알고 있었다. 집에 돌아와서 나는 심각하게 고민했다. 26년 결혼 생활에서 이런 위기는 처음이었다. 가장 큰 문제는 신뢰였다. 26년 동안 쌓아온 부부간의 믿음이 하루아침에 무너진 것이다. 은정이가 나를 위해서 했다고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우리 가족을 벼랑 끝으로 몰고 간 것이다. 그날 밤 수민이가 내 방에 왔다. 아빠, 우리 집에 무슨 일 있어요? 17살 딸에게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막막했다. 수민아, 아빠가 잘 해결할게. 걱정하지 마. 엄마가 계속 우시는데 정말 괜찮아요? 응, 괜찮아. 하지만 속으로는 전혀 괜찮지 않았다.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머릿속이 하얗게 비었다. 월요일 아침 회사에 출근해서도 머릿속은 온통 빚 생각뿐이었다. 부장이라는 직책으로 22년간 성실하게 일해왔는데 하루아침에 1억 3천만 원의 빚을 떠안게 되다니. 점심시간에 은행에 가서 정확한 대출 현황을 확인했다. KB담보대출 7천만 원, 현재 2개월 연체 상태, 연체 이자까지 합치면 7,500만 원, 그리고 개인 사채 6천만 원은 이미 원금과 이자를 합쳐 6,800만 원으로 불어나 있었다. 총 1억 4,300만 원. 한 달 전보다 300만 원이 더 늘어났다. 이대로 가면 매달 수백만 원씩 빚이 늘어날 것이다. KB은행 직원이 말했다. 고객님, 이번 주 내로 연체 금액을 해결하지 않으시면 법적 절차에 들어갑니다. 법적 절차요? 담보로 잡힌 아파트 경매 신청이 들어갑니다. 경매라니. 26년 동안 살던 우리 집이 경매에 넘어간다고? 혹시 연체 금액만 해결하면 정상화될까요? 네. 하지만 앞으로 월 380만 원씩 정상 납부하셔야 합니다. 380만 원. 내 월급의 절반을 넘는 돈이었다. 집에 돌아와서 은정이와 다시 대화했다. 은정아, 이 상황 정말 심각해. 이번 주 내로 연체 금액 760만 원을 갚지 않으면 집이 경매에 넘어가. 760만 원을. 어떻게? 그걸 내가 묻고 싶어. 처음에 왜 이런 대출을 받았는지, 6개월 동안 어떻게 상환하려고 했는지. 은정이가 털어놓은 이야기는 더 충격적이었다. 작년 하반기부터 생활비가 부족하다고 느끼기 시작했다고 했다. 수민이 학원비가 월 150만 원, 과외비 80만 원, 그 외 교육비까지 합치면 월 250만 원이 나갔다. 거기에 생활비, 관리비, 보험료 등을 합치면 월 지출이 600만 원을 넘었다. 내 월급 700만 원에서 세금을 떼면 580만 원 정도. 기존 아파트 대출 상환 150만 원을 빼면 실제 사용할 수 있는 돈은 430만 원뿐이었다. 그럼 200만 원 정도 부족했던 거네? 응, 처음에는 적금을 깨서 썼어. 그런데 적금도 다 떨어지고. 적금을 깼다고? 얼마나 있었는데? 3천만 원 정도. 3천만 원이나 되는 적금을 몰래 깨서 썼다니. 그럼 3천만 원 쓰고도 부족해서 또 대출 받은 거야? 응, 그때 오빠가 개인 대출을 소개해줘서. 처남이 중간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더 자세히 알아야겠다고 생각했다.
현철이 형이 정확히 뭘 한 거야? 오빠 사업 관련해서 아는 분이 개인 대출을 해준다고 했어. 은행보다 이자는 높지만 담보 없이도 빌릴 수 있다고. 담보 없이? 그럼 뭘 담보로 잡은 거야? 우리 집 등본하고 여보 재직 증명서. 결국 내 명의를 도용한 셈이었다. 내가 모르는 사이에 내 신용으로 사채를 쓴 것이다. 화가 치밀어 올랐다. 은정아, 그럼 26년 동안 뭘 했어? 가계부는 제대로 써본 적 있어? 그건 여보가 돈만 갖다 주면 알아서 쓰라고 했잖아. 알아서 쓰라고 했지. 빚까지 내서 쓰라고 한 적은 없어. 목소리가 커졌다. 26년 만에 아내에게 처음으로 화를 낸 것 같았다. 여보,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야. 이제 어떻게 할 거야? 은정이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수민이 명의로 학자금 대출 받으면 안 될까? 뭐라고? 17살 딸을 끌어들이겠다는 소리였다. 은정아, 정신 차려. 수민이는 아직 미성년자야. 그리고 애까지 이 문제에 끌어들일 순 없어. 그럼 어떻게 해? 내가 생각해 볼게. 일단 이번 주 연체 금액부터 해결하자. 그날 밤 나는 모든 통장을 뒤져봤다. 예금, 적금, 펀드까지 다 합쳐도 500만 원밖에 없었다. 연체 금액 760만 원에 260만 원이 부족했다. 결국 회사 동료에게 200만 원을 빌렸다. 52살 부장이 동료에게 돈을 빌리는 것이 얼마나 창피한 일인지. 재성아, 무슨 일 있어? 급하게 쓸 돈이 있어서 다음 달에 꼭 갚을게. 걱정 마. 언제든지. 22년 동안 성실하게 일한 덕분에 동료들의 신뢰는 있었다. 하지만 이런 식으로 돈을 빌려야 하는 현실이 참담했다. 화요일에 은행에 가서 760만 원을 납부했다. 일단 경매는 막았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었다. 집에 돌아와서 수민이와 진지한 대화를 했다. 수민아, 아빠가 솔직하게 얘기할게. 네, 아빠, 우리 집 경제 상황이 좀 어려워졌어. 대학 진학에 차질이 있을 수도 있어. 수민이의 얼굴이 어두워졌다. 많이 어려워요? 아빠가 최선을 다해서 해결해 볼게. 하지만 혹시 모르니까 국립대 쪽도 생각해봐. 네, 알겠어요. 아빠, 제가 뭘 도와드릴까요? 17살 딸이 이런 말을 한다니 가슴이 뭉클하면서도 미안했다. 수민이 잘못은 아니야. 아빠가 알아서 할게. 그날 밤 나는 진짜 해결책을 찾기 위해 인터넷을 뒤져봤다. 개인회생 신청, 부채 재조정, 담보 대출 갈아타기. 여러 방법이 있었지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았다. 가장 큰 문제는 개인 사채 6,800만 원이었다. 이건 정상적인 금융권 대출이 아니라서 재조정이 어려웠다. 그리고 무엇보다 은정이와 처남이 정확히 어떤 계약을 했는지 알아야 했다. 은정아, 현철이 형이랑 한 계약서 있어? 계약서? 6천만 원 빌릴 때 뭔가 서류는 썼겠지? 아, 있어. 은정이가 가져온 서류를 보고 경악했다. 사용증에는 이자율이 월 5%가 아니라 월 8%로 되어 있었다. 그리고 연체 시 월 12%로 복리 계산한다는 조항까지 있었다. 이게 뭐야? 월 8%라고? 너는 월 5%라고 했잖아? 오빠가 월 5%라고 했는데 처남이 중간에서 3%를 떼고 있었던 것이다. 그것도 내가 모르는 사이에. 더 충격적인 건 연대보증인이 나로 되어 있다는 점이었다. 내가 연대보증인이라고? 언제 내가 도장 찍었어? 그게 오빠가 형님 도장이 필요하다고 해서. 내 도장을 어떻게? 차에서 가져왔어. 미안해. 26년 결혼 생활에서 이런 배신감을 느낀 적이 없었다. 아내가 내 도장을 훔쳐서 내 명의로 연대보증을 썼다니. 그날 밤 나는 처남 현철이에게 전화했다. 형, 내일 시간 있어? 만나서 얘기 좀 하자. 형님, 무슨 일이세요? 은정이 빚 문제 말이야. 자세히 얘기해야겠어. 다음날 만난 처남의 태도는 예상과 달랐다. 형님,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생각했습니다. 현철아, 정확히 뭘 잘못한 건지 말해봐. 은정이가 형님 허락받고 한 일인 줄 알았습니다. 내가 언제 허락했다고? 은정이가 형님이 알고 있다고 했거든요.
결국 은정이가 처남에게도 거짓말을 한 것이었다. 그리고 이자율도 문제야. 은정이는 월 5%라고 알고 있는데 계약서에는 월 8%로 되어 있어. 그건 제가 수수료를 받기로 했어서 수수료를 3%씩이나? 형님, 이런 개인 대출은 위험 부담이 있어서 결국 처남도 이 사태에 일조한 것이다. 순진한 은정이를 이용해서 자신도 이익을 취하려고 했던 것이다. 현철아,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할 거야? 형님,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어떻게? 원금만이라도 제가 갚겠습니다. 하지만 현철이도 자영업자라 6천만 원을 갚을 여력이 있어 보이지 않았다. 집에 돌아와서 은정이와 마지막 대화를 했다. 은정아, 이제 정말 솔직하게 말해. 혹시 다른 빚도 또 있어? 없어. 정말 없어. 확실해? 응, 확실해. 하지만 더 이상 은정이의 말을 믿을 수 없었다. 26년 동안 쌓인 신뢰가 완전히 무너진 상태였다. 그날 밤, 나는 변호사를 찾아보기로 했다. 이 문제를 법적으로 해결해야겠다고 생각했다. 변호사 정동환은 대학 동기였다. 52살의 나이에도 여전히 날카로운 판단력을 가진 채무 전문 변호사였다. 재성아, 상황이 심각하네. 정동아가 내가 가져온 서류들을 하나씩 검토하며 말했다. 동아야, 솔직히 말해줘. 이 상황에서 어떤 선택지가 있어? 일단 개인 사채 부분이 문제야. 월 8% 이자에 연체 시 12% 봉비라니. 이건 법정 최고 이자율을 초과해. 그럼 무효야? 부분적으로는 그렇지. 하지만 원금은 갚아야 해.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정동아가 연대보증 부분을 가리켰다. 내 도장이 위조됐다는 걸 입증해야 해. 그런데 은정이가 직접 찍었다면 위조가 아니라 도용이야. 도용이면 어떻게 돼? 형사고발이 가능해. 하지만 처가 은정이잖아. 고발할 거야? 26년 결혼 생활을 함께한 아내를 고발한다는 것. 상상도 못한 일이었다. 다른 방법은 없어? 개인회생 신청이 있긴 한데 내 소득으로는 인가받기 어려울 것 같아. 그리고 아파트도 경매 위험이 있고. 그럼 결국 팔아야 한다는 얘기야? 현실적으로는 그게 최선일 수도 있어. 아파트 팔아서 대출을 정리하고 작은 곳으로 이사 가서 새로 시작하는 거지. 집에 돌아가는 길에 머릿속이 복잡했다. 26년 동안 살던 집을 팔아야 한다니. 집에 도착하니 수민이가 현관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아빠, 어디 갔다 오셨어요? 잠깐 볼 일이 있어서. 그런데 수민이 표정이 이상했다. 뭔가 심각한 일이 있었던 것 같았다. 아빠, 엄마랑 외삼촌이 싸웠어요. 싸웠다고? 네. 외삼촌이 와서 엄마한테 소리 지르고 갔어요. 처남 현철이가 왔다 간 모양이었다. 뭔 얘기했어? 잘 안 들렸는데 돈 얘기였어요. 외삼촌이 이제 못 도와주겠다고 하면서 가더라고요. 안방으로 가니 은정이가 울고 있었다. 현철이 형이 와서 뭐라고 했어? 오빠가 이제 못 도와주겠다고 해요. 뭘 못 도와준다고? 돈 빌려준 사람들이 오빠한테 압박하고 있대요. 이번 주 안에 돈을 갚지 않으면 오빠도 위험하다고. 결국 처남도 자기 몸살이기에 급급한 것이었다. 그래서? 오빠가 우리가 알아서 해결하라고 해요. 알아서 해결하라고? 26년 동안 처남을 신뢰했는데 결국 위기 상황에서는 책임을 회피하는 모습을 보니 실망스러웠다. 은정아, 이제 정말 끝이야. 더 이상 숨길 것도 없고 도와줄 사람도 없어. 어떻게 할 거야? 여보,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고 해서 1억 4천만 원이 사라져? 그때 수민이가 방문을 두드렸다. 아빠, 들어가도 돼요? 응, 들어와. 수민이가 들어오더니 조심스럽게 말했다. 아빠, 우리 집 정말 어려운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숨길 수 없었다. 17살 딸에게도 진실을 말해야 할 때가 온 것 같았다. 수민아, 앉아봐. 아빠가 솔직하게 얘기할게. 나는 수민이에게 상황을 설명했다. 물론 구체적인 액수나 사채 이야기는 빼고 가게가 어려워졌고 집을 팔아야 할 수도 있다는 정도로만. 그럼 이사 가야 해요? 그럴 수도 있어. 대학은요? 수민이가 열심히 공부해서 국립대 가면 등록금 부담도 줄고. 수민이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아빠,
제가 뭘 잘못했어요? 수민이 잘못은 아니야. 어른들이 잘못한 거야. 그럼 왜 제가 피해를 봐야 해요? 친구들은 다 서울 좋은 대학 간다는데 저만 왜? 17살 딸의 원망이 가슴에 박혔다. 수민아, 아빠가 미안해. 아빠가 잘못 살펴본 거야. 아빠 잘못이 아니에요. 엄마가 잘못한 거죠. 수민이가 갑자기 은정이를 향해 소리쳤다. 엄마, 왜 이런 일을 벌인 거예요? 아빠가 얼마나 열심히 일하는데. 수민아, 아니에요. 엄마 때문에 우리 가족이 이렇게 됐잖아요. 수민이가 울면서 방으로 뛰어갔다. 그날 밤, 수민이는 집에 오지 않았다. 친구 집에서 자겠다고 연락만 왔다. 17살 딸이 집을 나간다니 이런 일이 벌어질 줄은 상상도 못했다. 은정아, 이제 됐지? 수민이까지 이렇게 만들어 놓고도 할 말 있어? 여보, 수민이한테 가서 사과할게. 사과한다고 해결될 문제야? 수민이가 지금 얼마나 상처받았는지 알아? 은정이도 울고 있었지만 더 이상 동정심이 생기지 않았다. 다음 날 아침 수민이가 집에 돌아왔다. 하지만 은정이와는 말도 안 하고 나에게만 말했다. 아빠, 저 이제 엄마랑 안 살래요. 수민아, 할머니 집에 가서 살까요? 아니면 기숙사 있는 학교로 갈게요. 17살 딸이 이런 말을 한다니 가정이 완전히 무너진 것이다. 수민아, 아빠가 해결할게. 조금만 참아줘. 아빠는 잘못 없어요. 엄마가 잘못한 거예요. 그날 오후 나는 마지막으로 처남 현철이를 만났다. 현철아, 수민이가 집을 나갔어. 형님, 죄송합니다. 죄송하다고 해서 끝날 일이야? 너도 이 사태에 책임이 있어. 형님, 제가 어떻게든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제 사업장을 담보로 잡고 그걸로 6천만 원이 해결돼? 형님, 시간을 좀 주세요. 1년만 시간을 주시면. 하지만 사채업자들이 1년을 기다려줄 리 없었다. 현철아, 나 경찰서 갈 거야. 형님, 은정이 도장 도용건으로 고발할 거야. 그리고 내가 중간에서 수수료 떼먹은 것도 문제 삼을 거고. 형님, 제발, 가족끼리 이렇게 하시면. 가족? 26년 동안 가족이라고 믿었는데 결국 이 꼴이 됐잖아. 그날 밤, 나는 정말로 경찰서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피고발인 오은정 아내, 오현철 처남, 혐의 사문서 위조, 사기, 52살의 아내와 처남을 고발하는 일이 벌어질 줄은 꿈에도 몰랐다. 고발장을 제출한 다음 날, 회사에서도 소문이 나기 시작했다. 재성 씨, 요즘 무슨 일 있어요? 얼굴이 많이 안 좋아 보이는데 22년간 성실하게 일한 덕분에 동료들의 걱정을 받았지만 구체적인 사정을 말할 수는 없었다. 가정사가 좀 복잡해서요. 혹시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고마운 마음이었지만 1억 4천만 원의 빚을 동료들이 도와줄 수는 없는 일이었다. 점심시간에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다. 신고하신 사건 관련해서 조사가 필요합니다. 언제 오실 수 있나요? 오늘 퇴근 후에 가겠습니다. 52살의 경찰서에 조사받으러 가는 것도 처음이었다. 경찰서에서 조사받는 동안 그동안의 일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갔다. 피해 규모가 어느 정도인가요? 총 1억 4천만 원 정도입니다. 부인이 도장을 무단으로 사용했다는 거군요. 네. 제가 모르는 사이에 연대보증인으로 서명했습니다. 처남부는 어떤 역할을 했나요? 중간에서 브로커 역할을 하면서 수수료를 받았습니다. 담당 형사가 고개를 끄덕였다. 요즘 가족 간 금전 사기가 늘고 있어요. 특히 중년 부부 사이에서. 집에 돌아가니 은정이가 기다리고 있었다. 여보, 경찰서 갔다 왔어? 응. 정말 고발한 거야? 그래. 은정이가 주저앉으며 울기 시작했다. 여보, 제발 고발 취하해줘. 내가 다 갚을게. 뭘로 갚아? 26년 동안 일도 안 한 사람이 1억 4천만 원을 어떻게 갚아? 내가 일이라도 해서 49살에 처음 일해서 1억 4천만 원 갚는데 몇 년 걸릴 것 같아? 냉정하게 계산해보면 은정이가 일해서 월 150만 원을 번다고 해도 10년은 걸릴 일이었다. 은정아, 이제 그만해. 더 이상 의미 없어. 그럼 어떻게 해?
이혼하자. 26년 만에 처음 입에서 나온 말이었다. 여보, 26년 동안 믿고 살았는데 이런 일을 버려놓고도 계속 함께 살 수 있을 것 같아? 여보, 나 정말 여보 위해서 한 일이야. 여보한테 걱정 끼치기 싫어서 내 위해서 내 명의로 빚내고 내 도장 훔쳐서 연대보증 서는 게 나를 위해서야? 더 이상 대화가 의미 없었다. 은정아, 내일 변호사 사무실로 와. 이혼 조정 신청할 거야. 그날 밤 수민이와 대화했다. 수민아, 아빠가 엄마랑 이혼하려고 해. 어떻게 생각해? 아빠 결정을 따를게요. 혹시 엄마 편에서 생각해 볼 마음은 없어? 없어요. 엄마가 한 일은 용서할 수 없어요. 17살 딸이 이렇게 단호하게 말하는 걸 보니 은정이가 정말 돌이킬 수 없는 일을 벌인 것 같았다. 그럼 앞으로 아빠랑 둘이 살 거야. 괜찮겠어? 네, 좋아요. 아빠가 더 믿음직스러워요. 다음 날 변호사 정동아와 함께 이혼 조정을 준비했다. 재성아, 이혼 사유는 명확해. 배우자의 사기 행위니까 위자료도 받을 수 있어. 위자료보다는 수민이 양육권이 중요해. 그건 걱정 마. 수민이가 17살이니까 본인 의사를 존중해 줄 거야. 이혼 조정 첫날, 은정이도 변호사를 데리고 왔다. 조정위원님, 저희는 이혼에 반대합니다. 은정이의 변호사가 말했다. 반대 이유가 뭔가요? 부부간에 충분히 화해할 수 있는 문제라고 봅니다. 조정위원이 나를 봤다. 신청인 측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26년 동안 쌓인 신뢰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더 이상 부부로 살 수 없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있었나요? 나는 그동안의 일들을 차근차근 설명했다. 1억 4천만 원의 빚, 도장 도용, 처남과의 공모 등. 조정위원도 놀란 표정이었다. 이 정도면 혼인을 계속 유지하기 어렵겠네요. 두 번째 조정에서 재산 분할과 양육권 문제를 다뤘다. 재산이 마이너스인 상황에서 어떻게 분할하시겠어요? 일단 아파트를 팔아서 빚을 정리하고 남는 게 있으면 그때 분할하겠습니다. 양육권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딸이 저와 함께 살기를 원합니다. 수민이도 직접 조정위원 앞에서 의사를 밝혔다. 저는 아빠와 살고 싶어요. 엄마는 저희 가족을 힘들게 했어요. 17살 딸의 냉정한 판단에 은정이가 울었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일이었다. 한편으로는 아파트 경매가 진행되고 있었다.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연락이 왔다. 고객님, 아파트 시세가 5억 정도인데 경매로 나가면 4억 선에서 낙찰될 것 같습니다. 4억에서 대출 2억 3천만 원 원금이자를 빼면 1억 7천만 원이 남는다. 여기서 사채 6,800만 원을 갚으면 1억 정도가 남는 셈이었다. 1억으로 어디서 살 수 있을까요? 전세로는 가능하지만 매매는 어려우실 것 같습니다. 26년 동안 살던 84평 아파트에서 전세로 옮겨가야 하는 현실이 암담했다. 하지만 다른 선택지가 없었다. 세 번째 조정에서 모든 조건이 합의됐다. 이혼 성립, 수민이 양육권은 아버지, 아파트 매각 후 빚 정리, 잔금은 각자 50%, 양육비는 별도 지급 없음. 조정조서에 서명하는 순간 26년 결혼 생활이 끝났다. 집에 돌아와서 수민이와 대화했다. 수민아, 이제 정말 우리 둘이야. 네, 아빠, 그런데 괜찮을까요? 뭐가? 제가 아빠한테 짐이 되는 건 아닐까요? 무슨 소리야. 수민이는 아빠의 희망이야. 그날 밤, 나는 오랜만에 마음이 편안했다. 26년 만에 처음으로 거짓 없는 가정이 된 것 같았다. 아파트 경매는 예상보다 빨리 진행됐다. 3주 만에 3억 8천만 원에 낙찰됐다. 각종 수수료를 빼고 나니 실제 받은 돈은 3억 6천만 원. 여기서 KB 대출 2억 3천만 원과 사채 6,800만 원을 갚고 나니 6천만 원이 남았다. 이혼 조정에 따라 은정이와 반반 나누니 내 몫은 3천만 원. 52살에 전 재산이 3천만 원이 되다니 26년 동안 뭘 한 건지 허탈했다. 하지만 빚에서는 해방됐다. 그것만으로도 다행이었다. 전세집을 구하러 다녔다. 3천만 원으로는 보증금이 부족해서 결국 월세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 강남구에서 노원구로 이사했다. 84평에서 32평으로. 하지만 수민이는 불평하지 않았다. 아빠, 여기도 좋네요. 깨끗하고
좁아서 미안해. 아니에요. 오히려 아늑한 것 같아요. 17살 딸의 배려가 고마웠다. 이사 후 첫 주말, 수민이와 함께 집 근처를 둘러봤다. 아빠, 저기 도서관 있네요. 공부하러 가면 될 것 같아요. 응. 그리고 지하철역도 가까워서 학교 다니기 편할 거야. 네. 오히려 더 좋은 것 같아요. 수민이의 긍정적인 태도에 내 마음도 편해졌다. 회사에서는 상황을 알고 있는 몇몇 동료들이 격려해줬다. 재성 씨,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이제 새로 시작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혹시 도움 필요한 거 있으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22년간 성실하게 일한 덕분에 회사에서의 신뢰는 여전했다. 한 달 후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다. 수사 결과 나왔습니다. 사기죄는 성립하기 어렵지만 문서 위조는 인정됩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건가요? 피해자들이 합의를 원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시겠어요? 은정이와 현철이가 합의를 원한다고? 어떤 조건인가요? 정확한 내용은 만나서 들어보시죠. 다음 날 경찰서에서 은정이와 현철이를 만났다. 형님, 정말 죄송합니다. 현철이가 깊게 고개를 숙였다. 합의 조건이 뭐야? 형님이 입은 피해에 대해서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어떻게? 제 사업장을 팔아서라도 2천만 원 드리겠습니다. 2천만 원. 6,800만 원 피해 중에서는 일부에 불과하지만 현철이 입장에서는 전 재산을 내놓는 셈이었다. 은정이 너는? 여보, 나도 이래서 갚을게.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49살에 처음 일을 시작한다는 은정이의 각오가 진심인지는 의문이었지만 더 이상 법적 다툼을 지속할 이유도 없었다. 알겠어. 합의하자. 합의서에 서명하면서 26년 결혼 생활의 마지막 장이 정말로 끝나는 것 같았다. 집에 돌아와서 수민이에게 말했다. 수민아, 외삼촌이 2천만 원 주기로 했어. 정말요? 그럼 아빠 부담이 좀 줄어들겠네요. 응. 그리고 이제 정말 끝이야. 법적인 문제도 다 정리됐고. 아빠, 고생 많으셨어요. 17살 딸이 이런 말을 한다니. 가슴이 뭉클했다. 수민아, 아빠가 미안해. 이런 일 때문에 너까지 힘들게 했잖아. 아니에요. 오히려 아빠가 정말 멋있어요. 뭐가? 잘못한 사람한테 당당하게 맞서 싸우셨잖아요. 저도 아빠처럼 강한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날 밤, 나는 오랜만에 편안하게 잠들 수 있었다. 6개월 후 수민이가 대학에 합격했다. 국립대 경영학과였다. 아빠, 합격했어요. 정말? 축하해. 등록금도 저렴하고 장학금도 신청할 수 있대요. 수민이가 정말 대견해. 수민이의 합격 소식을 들으며 그동안의 고생이 헛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 즈음 현철이로부터 2천만 원을 받았다. 약속을 지킨 것이다. 형님, 정말 죄송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 없도록 조심하겠습니다. 그래, 현철아. 이제 각자 잘 살자. 은정이로부터도 가끔 연락이 왔다. 마트에서 일을 시작했다고 했다. 여보, 나 이제 정말 열심히 살 거야. 그래, 은정아. 수민이 대학비는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걱정 마. 고마워. 정말 고마워. 1년이 지났다. 수민이는 대학 생활에 잘 적응하고 있었고, 나도 새로운 일상에 익숙해졌다. 32평 원룸에서 사는 것도 나쁘지 않았다. 오히려 관리하기 편했고, 수민이와의 대화 시간도 늘어났다. 회사에서는 승진 대상자로 거론되기 시작했다. 재성 씨, 이번에 상무 승진 후보에 올랐어요. 정말요? 그동안 성실하게 일한 게 인정받은 것 같아요. 53살에 상무 승진. 늦은 감이 있지만 새로운 시작으로는 나쁘지 않았다. 어느 날 저녁, 수민이와 함께 저녁을 먹으며 대화했다. 아빠, 이제 정말 행복해요. 그래? 네, 예전에는 집에 긴장감이 있었는데 이제는 정말 편해요. 수민이가 행복하다니 아빠도 기뻐. 아빠도 이제 새로운 사람 만나세요. 갑자기 무슨 소리야? 아빠도 행복할 권리가 있어요. 좋은 분 만나서 행복하게 사세요. 18살 딸이 이런 말을 하다니 정말 많이 컸구나 싶었다. 아빠는 수민이만 있으면 충분해. 그래도 생각해보세요. 아빠 인생도 중요하니까. 그날 밤,
나는 지난 1년을 돌아봤다. 26년 결혼 생활이 무너지고 1억 4천만 원의 빚에 시달렸지만 결국 모든 걸 정리하고 새로 시작할 수 있었다. 가장 중요한 건 수민이와의 관계였다. 딸과 더 가까워진 것이 이번 사태의 유일한 수확이었다. 52살의 나이에 전 재산 3천만 원으로 새로 시작하는 것이 쉽지는 않았지만 불가능하지도 않았다. 무엇보다 더 이상 거짓말 속에서 살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가장 큰 해방감이었다. 26년을 속고 살았지만 앞으로는 진실 속에서 살겠다. 그것이 이 모든 일을 겪고 내린 결론이었다. 아직 갈 길이 멀지만 수민이와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았다. 53살, 새로운 인생의 시작이었다.